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시 협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권이 주장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 듣고 저희가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 이 통일교 특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입장이 바뀐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뭐 지도부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 드리긴 좀 어렵지만 예. 이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특검하자고 막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좀 재밌는 게 아니 국민의힘도 특검의 대상인데 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논의를 하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논의를 할 때 국민의힘은 최초에는 국민의힘 빼고 해라. 우리는 뭐 권성동 의원 구속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됐으니까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 특검하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할 가치를 못 느꼈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그리고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 개혁신당과 뭐 국민의힘이 논의하는 과정도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새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나누는 얘기를 보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여야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특검 대상에 포함을 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진전된 거는 조금 평가할 만한데 수사 대상 부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또 문제는 특검 추천을 이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개혁신당의 본인들은 지금 이 통일교와 자유롭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만나고 접촉하고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뇌물 받을 때 대표 이준석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뭐 개혁신당도 관련자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롭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저희가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는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논의하는 것이 맞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혁신당이 너무 의혹이 앞선 것 같은데 개혁신당 3석밖에 안 되는 원내 5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외하고도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아니 본인들보다 의석수가 많은 정당도 있는데 왜 본인들이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지 정치적인 의도를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강 부대변인님께서 말씀이 긴 걸 보니까 네. 이 사안이 마뜩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하는지 그게 민주당의 의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 사안을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불가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시기가 언제냐면 네. 어제 고위당정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게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느냐라고 봤을 때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권력투쟁의 양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 정도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 차제의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사장정국으로 이 국면을 전체적으로 전환하면서
당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좀 공격적으로 임하겠다라는 대통령실 주도로 지방선거를 끌고 가겠다라는 속내가 읽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뭐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이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었고 개혁신당의 입장이 바뀌었고 이런 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고요.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기로 결심을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형적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해서 특검 추진의 뜻을 비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주도의 지금 정국 운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분석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진전된 논의가 나올지 이 부분까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사실 우리 유희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공정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이 결국에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를 두고 사실 좀 협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특검의 범위는 누구나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누구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에 조금 협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3대 특검 추천했던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3대 특검을 어떻게 추천을 했냐. 이게 여당, 윤석열 정부 때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빼고 야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드러났잖아요. 혐의가. 그런다고 하면 그 외 야당들 뭐 조국혁신당, 진보사회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자유롭다고 하면 예. 이분들이 논의해가지고 추천을 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면 합리적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특검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엉덩이가 빠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것은 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선회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지금 네. 상황 변화가 생긴 것에 지금 뒤따라가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는 될 수 없고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대 특검을 했던 방식대로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결과에 대해서 모든 재정당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내란 청산에 골을 넣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 아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위헌성, 위험성 모두 삭제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은 최초 저희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안 자체가 네. 저희는 위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표현했던 위헌성의 최소화라는 이 단어의 속뜻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것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트집조차도 그 트집의 빌미조차도 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예. 저희 애초부터 위헌성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대법원에서 예규로 이제 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전단 재판부. 그러면 그게 저희 민주당 안과 결론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저희는 판사 회의에서 판사를 추천하고 그걸 대법원장이 임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무작위 원칙에 의해서 뭐 선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대법원이 이미 무작위 원칙을 어겼어요. 저희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언한 거에 따르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나머지 조지호 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시처리 중요 사건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한 게 아닙니다. 무작위로 이미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서 무작위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법원 예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영장 전담 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총리 이런 분들 영장 그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리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증거인멸하고 입맞추기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장 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빠져 있고 예. 마지막으로 예규라는 거는 법령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저는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헌에 관한 문제는요. 위헌은 위헌이면 위헌이고 합헌이면 합헌인 겁니다. 조금 위헌이고 조금 합헌이고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101조에 보면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의 사무 부담,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재판을 맡을지나 사건을 배당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이 행정 권한은 고유하게 오롯이 대법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둬라 말아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입법으로 관여하는 것이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조속하게 끝내자라는 게 그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 그 위헌성이 그대로 살려져 있는 상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 재정법률 신청을 하고 이것이 헌재에 넘어가면 이 사건 자체가 재판 자체가 멈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논란에 대한 위헌성을 피하고자 대법원이 협조를 해서 민주당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예규로 담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로 가면 위헌이니까 그냥 우리가 예규로 민주당의 뜻을 충분히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법률로 가서 위헌 심판에 대한 판단까지 받겠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진정으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느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법원은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행정 예고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대법원의 예규는 그러면 그 원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에 대해서 신경을 네. 저는 쓰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그냥 저희가 준비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그대로 입법화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입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대법원이 그 예규를 만들고 실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 가지고 이 방향과 속도 둘 다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굳이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희 민주당은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방향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속도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2심부터 이 내란 전단 재판부를 적용하는 유지한다. 걸로. 네. 그러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뭐 중형 받게 되면 이미 1심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2심에서 내란 전단 재판부가 혹여라도 위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속도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내란 전단 재판부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이 영장 전단 재판부가 왜 중요하냐면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파기환송이나 12월 3일 날 내란의 밤에 사법부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영장 전단 재판부도 내란 전단 재판부가 진행을 해야지만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조희대 사법부는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 민주당의 이승원 의원이 김승원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를 꼭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발언 듣겠습니다. 이게 짧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차피 이게 법률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1월 초 정도에는 이게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법원이 예규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더라도 한 1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월 초쯤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방금 강 부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는 매우 놀랐는데 속도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속도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도도 방향도 다 놓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하면 여태까지 수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공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무산이 되고 공중으로 흩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 도대체 민주당이 뭘 의도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사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이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전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장동혁 체제로 가게 되면 지방선거 필패한다라는 불안감에 대해서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어떤 본인에 대한 비판을 본인이 필리버스터 나서면서 어떤 언론의 주목도 받고 또 그 어떤 내부의 화살을 좀 민주당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물론 대표라고 해서 못할 건 없겠지만 낄 자리 안 낄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저는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뭐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뭐 책임감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일단 본인 자체가 이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리버스터도 중요하지만 필리버스터 내용 속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론이 이 탄핵은 반대였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제 탄핵도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결코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논란의 끝은 위헌 시비일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법제화가 돼서 위헌 법률 신청이 된다면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자신이 보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국면에서 지금 현재의 많이 공격받고 있는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 약 1,500명 정도의 지지자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네, 당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쉽게 말해서 민주당과 싸우는 저를 이제 저와 싸워가지고 탈출구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갈등이 있느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뭐 칩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당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윤리위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뭐 징계를 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뭐 일종의 검사의 구형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 2년을 먼저 권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 그보다 수위가 더 높아야 되니까 뭐 탈당 권고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콘서트를 토크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부 권력 다툼이에요. 네. 원래 야당 되면 이 주류와 비주류 간에 더 권력 다툼이 심해지는 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희한한 거는 한동훈계가 제가 알기로 제법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도 또 그 현역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어디 간 거죠? 아니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뭐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은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 혼자만 뭐 유튜브도 나가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혼자 저 토크 콘서트도 하는데 전혀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적인 비토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비호감도 국민의힘 내부에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부 권력 투쟁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말을 내는 게 차라리 국민의힘에게 낫겠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뭐 내부 권력 다툼을 끝내고 좀 중도층으로 바라보고 좀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강 부대변인의 분석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당내 그 갈등 상황들이 조금 이제 표면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방선거가 저희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 예. 아닙니까? 뭐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얼마 전에 당이 중대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라는 취지로 말씀도 하셨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은 지금 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르게 일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저 당 게시판 문제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벌써 1년 정도가 됐는데 예. 이게 1년 동안 아직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길게 끌어진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당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해 요소이고요. 이 문제들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 당 지도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해야 될 거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당 전체가 공감한 이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당 지도부가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종교의 비유를 하면서 네. 정치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같아도 그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서 일을 함께 할 거고 종교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견해를 달리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과 맞서 싸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다름 차이보다는
어떤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빨리 설정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유이동 의원님의 당내를 바라보는 상황 분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춘추관이 오늘부터 첫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이제 용산 시대가 끝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을 잘못 뽑고 또 그 잘못 뽑힌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저희 국민 혈세만 1,300억 원이 이전하는데 또 이전하는데 돈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도자를 우리가 얼마나 잘 뽑아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우리 삶과 우리 국민 혈세에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 잘하겠다고 나왔는데 소통 잘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정한 어떤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이 대통령과는 달리, 네네. 그러니까 이 여민과는 이 참모들의 업무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집무실도 이제 참모들과 함께 그래서 그 여민관에 삼실장과 같이, 네. 함께 여민간에 있으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소통을 참모들과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업무를 보겠다라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본인이 원래 쓰던 이 본관의 집무실은 외빈 행사용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청와대로 복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를 오셨기 때문에 또 국민과 더 나은 어떤 소통을 잘 하시고 참모들과도 더 소통을 하시면서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청와대는 좀 민심과 괴리된 구중궁궐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대해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들이 임기 중반을 넘어서서 말로 가면 아주 낮은 지지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구중궁궐인 청와대에 내가 갇혀 있었다. 이 위치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와대로부터 나오자라는 주장 또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많은데 저는 문제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찾고 싶거든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대통령이 어느 위치에 어느 공간에 있다고 해서 국민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고 어느 위치에 가면 국민하고 소통을 하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왜 청와대에서 그 용산으로 이전하게 됐는지 용산에서 다시 어떤 결과를 어떤 교훈을 얻어서 지금 다시 청와대를 들어가는지를 좀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반성하고 좀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 용산으로 나온 게 왜 나왔는지 다시 돌아갈 때는 왜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의 위치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유 의원의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